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하면은 제일 가라는 네이버에서 어쨌거나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보컵이라는 국제 로봇 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서 이제 오페어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얻게 됐는데, 제가 어쨌거나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오페어, The Personal Home Service Robot That Won the RoboCup at Home League입니다. 그래서 로보컵에 대해서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서 살짝 그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로보컵은 1995년도 이지카이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 AI에서는 유명한 학회죠. 이지카이 95에서 처음 우리가 로봇 대회를 해보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96년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프리 게임이라고 해서 해보고, 이제 정식적으로는 97년도에 이제 나고야에서 정식적으로 로보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40여 개 팀이 출전을 했고, 성공리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보컵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제 로봇 경연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국제적인 로봇들을 거의 다 만나볼 수 있는 아마 자리가 이 로보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이 20주년입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해서 나고야에서 다시 열렸고요. 총 5가지 리그가 있어요. 로보컵 사커, 로보컵 앳 홈, 로보컵 인더스트리얼, 로보컵 레스큐, 로보컵 주니어, 이렇게 5가지 리그가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리그가 있는데 17개가 이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3,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라고 해야 엔지니어들이 참석을 했고, 총 40여 개국에서 다 모여서 이제 같이 로봇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는 영상은 나고야 로보컵에 만든 이제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건데요. 축구도 하고 같이 즐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로봇 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죠. 네. 나고야에서 이번에 열렸고, 스폰서도 꽤 아시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서브 리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로보컵에는 스몰 사이즈 리그랑 미들 사이즈 리그,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사이즈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휴머노이드 리그가 있는데 키드 사이즈, 정말 요만한, 그리고 틴 사이즈, 어덜트 사이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 로봇이 출전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요. 여기에는 4개, 그 다음에 저기에는 3개, 그 다음에 어덜트 사이즈는 정말 골대에 한 명 서 있고 중간에서 킥하고 약간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어덜트 사이즈 리그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 가지고 온다면 이제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라고 해서 지금은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나오를 써서 리그를 하고요. 또 시뮬레이션 리그라고 해서 나오가 시뮬레이터 상에서 서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그가 이제 로보컵 앳 홈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 리그가 있고, 소셜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 도메스틱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자유 로봇, 자기들이 가지고 만든 로봇을 가져오면 되고요.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소셜 스탠다드 플랫폼 SSPL이라고 하는 거는 페퍼를 사용하고, DSPL이라는 거는 이제 토요타의 HSR이라는 로봇을 사용을 해서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컵 인더스트리얼에는 로지스틱 리그랑 로보컵 앳 워크가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는 그 프로시저가 있는 공정이 있는 그 과정들을 로봇이 자유롭게 어떻게 솔브를 해 나가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 거고 로보컵 앳 워크는 정말 그 인더스트리에서 피킹업하고 갖다 놓고 이런 그 공장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기술들을 겨루게 되는 게 로보컵 앳 워크입니다. 그리고 로보컵 레스큐는 레스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달파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이런 로봇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서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로테이터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솔브하는 그런 태스크가 주어지고요. 레스큐 시뮬레이션은 조금 더 어려운 그 시뮬레이티드 상황에 로봇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거를 겨루게 되는 리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로보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참가하게 된 로보컵 앳 홈이라는 이제 리그입니다. 네, 로보컵 앳 홈 리그는 그 로보컵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그 규모를 갖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 로보컵 앳 홈이 이니시에이트가 됐고요. 어토노머스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토노머스 서비스 로봇은 어시스티브,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나 이런 거를 겨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대회를 참가했을 때 어디에 받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위협이 가는 행동을 하면은 로봇을 그냥 꺼버려요. 완전 파워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답티브, 좀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어떻게 얘가 잘 적응을 하나. 그리고 스마트, 뭐 이렇게 갖다 주는데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HRI, 항상 이제 홈 서비스 로봇이다 보니까 사람과 항상 인터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거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경기가 바로 로보컵 앳 홈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6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아까 앳 홈 리그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리그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오픈 플랫폼 리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거의 참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해부터 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랑 토요타에서 이런 스탠다드 플랫폼, 정말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기술을 적용을 해봐라. 그리고 그 적용된 기술이 얼만큼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소셜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랑 도메스틱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인데 저희는 어쨌거나 좀 더 보기가 좋은, 좀 더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좀 더 보기가 좋은 페퍼를 선택을 해서 요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어느 이제 아키텍 좀 저희가 만든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로봇을 가지고 연구를 한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거의 제가 초기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요 그림만 사실 맨날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터틀봇이었다가 두 번째는 로봇케어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줬는데 실벗이라는 로봇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요번에는 드디어 페퍼로 바뀌게 되는 좀 결정적인 역할이 된 이제 경기가 이제 SSPL입니다. 그러면 SSPL이 뭐를 달성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이제 7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오픈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장기자랑 같은 거예요. 너희들 연구실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가를 보여달라 해서 2가지가 있고 그 위에는 TC, Technical Committees, 그리고 Organizational Committee인가? 이제 그 두 그룹이 룰북을 만듭니다. 1년 전서부터. 그러면 그게 잘 짜여진 그 룰이 바로 요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Speech Recognition and Person Recognition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요 리빙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Q&A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 서 있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로봇이 여기 사람 있는 사진을 먼저 찍어요. 그러면은 레퍼리가 와서 이 사람 여기 사람은 몇 명인지, 뭐 여자는 몇 명이었는지, 뭐 남자는 몇 명이었는지, 앉아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환경, 이 아리나에 있는
그 물체라든지 뭐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얼만큼 잘 되나, 그리고 사람들 정보를 얼만큼 잘 다루나,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리들 게임은 여기 서서 그냥 레퍼리랑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레이 블러프맨 게임인데, 블러프맨 게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알아맞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면 뒤에 돌아봐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옆에 돌아보면 옆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스피치 레코그니션, 퍼슨 레코그니션,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본 그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칵테일 파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봇이 입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파티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3명 정도 주문을 받고 바에 가서 이 사람은 뭘 주문했고,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얘기를 한다. 바맨한테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맥주를 시켰어요. 근데 맥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맥주가 없으니까 뭐 소주라든지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코렉션을 한 다음에 다시 바맨한테 가서 그 제임스라는 사람은 뭐 소주를 마시고 싶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커렉션을 하는 요 과정이 칵테일 파티입니다. 그리고 Help Me Carry는 이제 좀 내비게이션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예요. 여기에서 오퍼레이터를 따라서 밖에 나갑니다. 이제 사실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맵이 있어야 돼요. 이 경기장에 대한 맵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요 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밖에까지 어떻게 데리고 나올 것인가, 이제 온라인 매핑이랑 온라인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태스크고요. 이제 General Purpose Service Robot은 사실 이렇게 앞에는 짜여진 시나리오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가정 환경에다가 로봇을 딱 떨고 놨을 때 뭐 go to the kitchen and find someone and 뭐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일련의 커맨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 처리가 가능한가, 요거를 보는 이제 전체적인 overall skills를 보는 이제 태스크가 General Purpose Service Robot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까지가 이제 테스트 1이라고 해서 세미 파이널, 그러니까 준결승전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는데 칵테일 파티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눈 감고 주문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2대가 있는데 그 각각 로봇이 주문을 사람이 이렇게 웨이빙을 하거나 일로 와 하고 한다면 그걸로 가서 주문을 받고 바맨한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뭐 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온라인 내비게이션, 온라인 매핑,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어 가이드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투어리스트를 찾아요. 혹시 뭐 투어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니?라고 계속 찾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벤치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인트로덕션과 뭐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퀘스처닝 앤서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Enhanced Endurance General Purpose Service Robot. 이것은 아까 GPSR, General Purpose Service Robot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니플레이션을 잘하는 그 팀에서는 매니플레이션을 주로 하는 거고, 이제 뭐 아니면 퍼슨 레코그니션을 잘하는 사람은 퍼슨 레코그니션을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3-in-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 3개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5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후에 questioning, answering with GPSR. 그런 요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레퍼리가 뭐 go to the balcony and find James and ask a ques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로봇이 일로까지 이동을 해서 제임스를 찾은 다음에
그 제임스가 로봇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 What was the last command? 아니면은 Who did you see the la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retrieval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똑똑해진 로봇을 보고 싶다. 요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이제 GPSR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가서 갖고 오고 그냥 사실 이제 페퍼는 매니플레이션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히 가서 얘기하고 사람을 찾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각각 시나리오마다 이 커뮤니티들이 핵심 기술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칵테일 파티에서는 사람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팔로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람과 그 로봇 간의 디스턴스 계산을 어떻게 해서 문 밖까지 팔로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시나리오에 하나씩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이제 로보컵 앳 홈에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면 마이너스 50점이 가해지고 참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0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한국에서 처음 참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리스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각각 전문가들이 이걸 하나씩 파도 논문이 하나씩 나오는 꼴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다 구현을 해야 그것도 저희가 페퍼를 한국에 들여온 게 4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대회는 7월 말이었으니까 저희한테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를 악물고 이제 그때서부터 밤을 새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을 하려면 어쨌거나 사실 로봇이 센서가 굉장히 정확하고 뭐 비싼 거를 달아놓으면은 이런 이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근데 페퍼를 사실 안에 그 하드웨어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니까 이제 머리에 마이크가 4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안 돼서 저희도 요거 딱 하나 썼거든요.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2D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입에 하나 있어요. 아래 보고 여기 보고. 그리고 이제 눈 아래 그 3D 카메라, 액션 카메라라고 해서 키넥트 있잖아요. 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 아래쪽에 레이저 포인터. 그러니까 와이드 레인지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딱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나오고. 바닥에 장애물이 있나, 그리고 주변에 30cm 안에 장애물이 있나,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내비게이션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머리에 레이저 센서만 하나만 달아줬어도 내비게이션이 훨씬 편할 텐데, 정말 페퍼를 처음에는 페퍼다, 와, 우리 한국에 페퍼가 들어왔구나, 되게 신났는데 이제 그 바로 다음날 절망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페퍼가 소프트뱅크에서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루트 계정을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뭐 GPU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는 원래 기계학습을 하던 랩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제 쓰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페퍼에다가는 못 넣으니까 이제 저희가 서버에다가 구현을 해서 거기다가 모든 퍼셉션 모듈을 다 때려 넣고 그다음에 로봇은 거의 깡통처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게 이제 파스칼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저희가 한 3대를 샀어요. 왜냐면은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넷 같은 거 돌리게 되면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퍼슨 레코그니션도 해야 되지, 뭐 아이덴티피케이션도 해야 되지, 딥러닝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와, 우리 대회장 갈 때 서버 한 4대는 여기에 지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쨌거나 하드웨어는 대충 다 준비가 됐어요. 페퍼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 안에다가 모든 거를 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통신이 뭐 여기에 통신을 하신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와이파이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TCP/IP 통신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사실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굉장히 좋은 게 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OS라고 해서 이 로봇에서 들어오는 센서들을 모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제 로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통신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NowQI라고 해서 이 소프트뱅크에서 제공하는 그 SDK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용을 했고 대부분 로스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문제였던 거는 와이어드 커넥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회장에서 자기네들은 대회장에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이 와이어 꽂고 돌아다니는 거를 꼴 보기도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와이파이 5G가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할 때는 항상 5G를 썼는데 경기장에서도 과연 그게 보장이 될까? 가서 도착할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공이 돼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제 environment에서 값이 들어오면 perception하고 action하고 learning하고 이런 perception, action, learning 사이클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인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거를 어쨌거나 로봇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리시브를 해야 되고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퍼셉션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 미세한 건 안 들어가 있지만 큰 틀에선 이렇게 돼 있고 먼저 퍼셉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셉션에는 처음에 가장 로우 레벨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는 오브젝트 디텍션, 레코그니션 그리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휴먼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씬 디스크립션 요게 실시간으로 항상 들어옵니다. 이게 거의 0.12초마다 계속해서 들어와요, 로봇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딥러닝을 써서 모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로봇이 움직이면서 계속 받아들이는 영상이고 이제 사람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휴먼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원래는 person인데 오퍼레이터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팔로잉을 할 때 특히 내가 이 사람만 쫓아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계속 러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팔로잉 해야 되는 사람이다. 러닝을 하고 계속. 그리고 scene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요 옷을 입고 있으면은 man wearing a green shirt라고 하든지 뭐 옷을 검은색을 입고 있으면은 뭐 man wearing black shirt with 뭐 gray pants라든지 이렇게 description을 해주는 모듈들을 이제 가장 lower perception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단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object distinction 같은 can이라고 이제 object recognition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칵테일 파티에서는 이게 소주인지 맥주인지 뭐 어떤 음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거나 가장 단순한 어프로치서부터 딥러닝까지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로보틱스 하던 사람들이 이제 비전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히스토그램으로 저희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음료가 나왔을 때는 이게 유자고 커피고 코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은 앞에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웨이빙을 한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뭐 일어나 있다든지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게 예전에 키넥트를 사용을 해서 스켈레톤을 뜨게 되면은 로봇이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바로 스켈레톤이 바로 망가져요. 가장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되는데 그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쓰게 된 게 RGB 값만으로 이제 각각 스켈레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로봇이 움직여도 스켈레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액티비티 레코니션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셉션, 여기에서 또 나온 게 레코니션 필터를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빨간 데 처리되어 있는 데는 어디언스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경기를 하다가 이제 페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손님이 여기 있어요. 손님이 손을 들고 일로 와 했더니 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스피치 레코니션 저희들은 구글 거를 제가 갖다 썼습니다. 요거는 대외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구글을 갖다 썼고, 근데 이제 음성이 들어오고 녹음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파서라고 해서 아까 GPSR 같은 경우에는 go to the kitchen, 뭐 find James, and 뭐 tell me how many bottles there are 이렇게 하면은 그 세 개의 커맨드를 깍깍깍 나눠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싱을 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셉션이 항상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액션에 이제 로봇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할 때 센서가 굉장히 좋으면은 진짜 여기 매핑하는 것도 로봇이 한 번만 삥 돌아도 매핑이 다 돼요. 근데 사실 페퍼가 가지고 있는 매핑을 할 수 있는 센서는 카메라 하나예요. 이 액션 카메라 하나, 눈에 달려 있는 거. 그런데다가 그 눈도 렌즈가 있어서 왜곡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요 RTAB 맵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3D로 이제 매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왜곡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막 360도로 막 돌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orb slam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RGB 비전, 시프트라든지 오브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디스턴스 거리 메저가 내가 여기서 1m를 갔는지 내가 2m를 갔는지 그 척도가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계속 주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성능은 좋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패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구글 카토그래퍼랑 헥터슬램 그리고 로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G매핑 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게 되면 성능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어쨌거나 제가 한 2년 반 동안 로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에 튜닝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플래너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플래닝을 할 건지 로컬 플래너 요 안에서 내가 이렇게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돌을 건지 아니면 직선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벽 굵기를 내가 얼만큼 장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non-grid navigation 직선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곡선이 나오잖아요. 곡선으로 갈지 그리고 adaptive multicolor localization이라고 해서 내가 이 주변의 센서 값을 보고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로봇이 알게 되는데 그 튜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아주 딥한 휴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저희가 손으로 파라미터를 찾는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쪽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나 요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비게이션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 이제.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 리플렉스 모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리플렉스 모듈이라는 게 obstacle을 만났거나 아니면 벽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로봇이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빙글빙글 돌거나 요 두 가지 무브먼트밖에 거의 수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렉스 모듈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아까 보시게 되면은 30cm 주변으로 레이저 이제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obstacle이 있으면은 뒤로 빠져서 옆으로 돌아가는 약간 요 모듈을 개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라든지 obstacle avoidance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게 베이스, 이제 액션에는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이제 human follower, 이 RGB로 perception이 들어오죠. person detection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로우 해야 되는 사람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디스턴스를 계속 메셔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은 이제 요 커브를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따라오다가 제가 이렇게 휙 가버리면은 얘는 계속 앞으로만 오려고 계속 거리를 좁히려고 하니까 앞으로만 올 테고 어딘가 부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플래닝,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바꾸면서 플래닝을 해서 나한테 쫓아올 수 있도록 이제 스위칭이 가능한 그런 모듈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 페퍼 일로 와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성분한테 가려면은 이렇게 돌아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 얼만큼 아큐파이드 됐는지, 물건이 어느 정도 아큐파이드 됐는지를 내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플래닝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보시기에는 여기서 손을 들었는데 여기가 아큐파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도 저희가 구현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이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단순해요.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너 따라오고 있지? 너 맞네. 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 피리어디컬하게 체킹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요 리플렉스 모드 같은 경우는 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또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든 어보이드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손을 드니까 이제 사실 요거는 좀 제가 이거를 찍은 게 대회 가기 전날이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제가 만약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이 보시게 되면 팔로잉을 하면서 맵에서 제가 계속 찍히고 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계속 맵에 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멀리 가게 되면은 플래닝을 해서 거기까지 따라가게 되는 이제 순서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요 모든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이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 이렇게 쓱 지나가요. 예. 그러면 그냥 빨리 지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좀 어물정 상당히 많이 가려졌다가 예. 그것도 옷도 굉장히 비슷하게 입은 사람이 지나갔다 갔을 때 보통 트래킹에서 오컬루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로버스트한지. 사실 정말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휴먼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사람이 계속 막고 있고 그 사람 타겟이 러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맵에 어디에 있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로잉 모듈에다가 넣은 게 이제 얘가 얼만큼 속도로 갔겠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을 확 가버려요. 그래서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 맵 정보도 있으니까 예. 트래킹하는 게 가능하다는 예, 맞습니다. 그 맵 정보랑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나중에는 팔로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저희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릴 수 있는
PPT 슬라이드인데요. 이 퍼셉션 모듈에서는 이제 사진이 계속 비디오가 어떻게 보면 비디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프레임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오브젝트랑 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티비티를 모두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칵테일 파티인데 해당 스크립트 어쨌거나 전체적인 스크립트는 큰 틀에서 짜져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나 제임스고 코크를 달라 그렇게 되면은 러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제임스였고 코크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맵에 어디에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러닝을 하고 3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명을 모두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게 되면 beer 뭐 여기에 그 바에 왔는데 비어랑 코크랑 소주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이다를 시킨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서 다른 거 뭐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패트릭한테 가서 이거 없으니까 다른 거 마시지 않을래? 라고 다시 제안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시뮬테이니어스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지금 저도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봇한테는 이런 프레임워크 저희가 제안하는 이 인티그레이트된 시스템이 없으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코어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한 동작 액션이 안 되거나 아니면 퍼셉션이 안 되거나 어떤 한 부분이 안 되면은 이제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팀도 많고 도중에 그냥 내가 너를 레코니션을 했는데 따라가지도 못해서 그냥 끝나는 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주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로봇에도 이런 인티그레이트된 퍼셉션, 액션, 러닝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필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 스피치 레코니션 앤 칵테일 파티. 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이제 계속 쭉 잘 봤는데 예. 궁금한 게 이제 태스크들이 이렇게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태스크 한 번을 수행할 때 이번에는 이 태스크를 수행한다. 다음에는 이 태스크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정보가. 예, 그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면 예. 각 태스크마다 필요한 큐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디텍션하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큐 중에서 네. 각 태스크마다 사용해야 될 큐, 스트롱한 큐들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동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큐를 뭐 중요하게 써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디시전까지 스스로 하진 않고 그 정해진 시나리오 이번엔 1번 시나리오의 태스크를 할 때니까 그 시나리오가 잘 동작하도록 되는 아까 그 전체 틀에 뭐 파라미터 뭐 이런 걸 그 미리 세팅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로보틱스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접근하는 방법이 시나리오를 하나 정해서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위주로 이제 연구가 되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죠. 스케줄 자체를 러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가면서 이번 상황에는 칵테일 파티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연구도 물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그렇게 궁금해서. 예. 근데 저기서 지금 전체 틀에서 보면 대략은 다 알겠는데 그 러닝이라는 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러닝이라는 파트는 리얼 타임으로 계속 내 스스로 퍼셉션이 일어난 결과가 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로 해서 뭘 러닝한다는 건가요? 거기서 러닝이라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 러닝은 어쨌거나 그 각 상황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뭐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고 요런 이제 일련의 기억들 자기가 태스크를 수행해 나가야 될 때 필요한 일련의 기억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리트리버를 하는 이제 메모리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게 그거를 러닝이라고. 러닝이라고 이름을 적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매 그 입력 퍼셉션에 따라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또 뭘 파라미터를 바꾼다든가 뭐 스스로 바꿔서 하는 그런 류의 는 아니고 각각 타스크마다 필요한 기억해야 될 것들 예. 뭐 이런 것도 아니면 리트리브를 해야 될 것들을 저장해 놓고 그때 이제 그 DB에서 가지고 오는 그 맞습니다. 틀을 이제 러닝이라는. 예. 근데 일단은 여기 저희가 챌린지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일단 움직이면서 맵에 오브젝트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포지션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맵에다. 그러다 보니까 Q&A 같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키친에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키친에 뭐뭐 있었다라고 어쨌거나 learned 된 knowledge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런 그 스트럭처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욜로나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벤치마크 데이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태스크에 적합한 형태로 파인 튜닝을 따로 하셨던 건지 아니면 기본 모델만 사용을 하신 건지.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저희가 GPU 그러니까 서버 한 대만 사용을 하려고 좀 그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줄이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튜닝은 안 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게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오브젝트 클래스 디텍션할 때. 근데 사실 저희가 컴피티션에 필요한 클래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만 사용을 하면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그 해당하는 로보컵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클래스들을 일부러 디세이블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혹시 사용을 들어갔던 건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클래스에서 배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성능을 올릴 여지가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저희 연구실을 그 가정 환경처럼 꾸며놓은 곳이 있고 거기를 좀 더 꾸며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오브젝트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들이 뭐 써봐라라는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거를 쫙 해놓고 해봤는데 이제 겹친다거나 뭐 머그나 컵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겹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클래스로 치고 아마 거기에서 조금 프리프로세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막 거슬릴 정도로 이제 성능이 낮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거나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그 이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컴피티션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이 바로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앤 퍼슨 레코그니션입니다. 여기서 로봇이 서 있고 아까 사람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 레퍼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둘러싸서 Q&A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인포메이션과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속 리트리버, questioning, answer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피치 레코그니션 앤 퍼슨 레코그니션이었고요. 요게 두 번째 태스크인 help me carry예요. 여기에서 사람을 이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서 그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문 밖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나가지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기서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팀이 다 페일했고 저희가 문 밖에 나간 걸로 10점 받고 끝났어요. 근데 사실 요 틈이 정말 요렇게 좁아요. 사실 좀 더 와이드 했으면 바로 이렇게 나갔을 텐데 굉장히 좁아서 모든 팀이 거기서 다 페일을 하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엄청난 딥 휴먼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요거를 통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칵테일 파티. 이제 문을 열어주면 로봇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을 받고 주문을 이렇게 3명 정도 받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뒤에 오디언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디언스들 필터링을 저희가 잘 하려고 해도 어디선가 에러가 난 건지 자꾸 이제 바깥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벽을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얘가 컨퓨전이 생겨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저희가 손님 2명한테 그 오더를 받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R, 저희가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GPSR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파싱도 해야 되고 각 그 모든 커맨드를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가 다 넣기는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디버깅도 많이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여기가 이제 시작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커맨드를 받고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캔이 몇 개인지 세는 거였거든요. 캔을 몇 개 세서 다시 돌아가고. 근데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여기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그 애플의 그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워즈니악이 와서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WGPSR이라고 해서 두 로봇이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다른 로봇은 저쪽에서 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in-1 세 가지 커맨드를 한 번에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났으면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거의 못했습니다, 저쪽. 그리고 저희가 받은 다음에 가서 사람을 찾고 퀘스처닝 앤서링 하고 다시 돌아가는, 요걸 3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간 떨렸던 순간이 지금 로컬라이제이션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저희가 그래 여기까지 했으니까 잘 된 거다 그랬는 순간 딱 여기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행을 이제 여기서 베드룸까지 가서 이 아저씨를 다시 찾은 다음에 퀘스처닝 앤서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은 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에러가 나서 어쨌거나 저희가 퍼펙트하게 WGPSR을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2인 레스토랑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간에 바맨이 있고, 바맨이 하면은 로봇이 일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너 바맨이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오더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 있고요. 그러면 자, 손을 이제 들죠.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테이블이 이제 요런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요걸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테이블들이 막혀 있는 테이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거리를 재질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넘어질 뻔을 했거든요. 넘어질 뻔한 거를 레퍼리가 잡아가지고 저희가 오더 하나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어떻게 보면 신의 가호가 있었던 경기인데요. 정말 맵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 랜덤한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로봇이랑 인터랙션을 해줘서 이제 벤치까지 도달을 해서 이제 이 두 분, 갑자기 일본인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퀘스처닝 앤서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아까 투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면 그 휠 움직이는 것만으로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지면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내가 얼만큼 갔는지 이런 게 계산이 막 오류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벤치에도 원래는 벤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든 낑겨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운이었고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 와이파이 커넥션이 느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웨이빙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든 진짜 딱 맞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터랙션이 된 거고 가이딩도 거기까지 잘해서 Q&A도 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거를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경기였고요. 이제 뒤에 두 개 오픈 챌린지랑 파이널 챌린지 때는 저희 연구실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뽀로로봇이랑 예전에 여기 김진아 연구원이 와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VQA, Visual Questioning and Answering 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발표를 해서 좋은 점수를 여기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스코어를 한번 보시죠. 첫날입니다. 대회가 3일간 이루어집니다. 첫날에 저희 오페어 팀이 포스터는 아니고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117점, 그다음에 칵테일 파티 30점, 헬프 미 캐리 10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한 문제인가 더 많이 맞춰서 좀 더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점수가 간당간당해요. 근데 그만큼 어쨌거나 이 태스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쉬운 거지만 로봇한테 이걸 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헬프 미 캐리 때도 에피소드가 있던 게 다른 애들은 다 못하니까 너희들 치팅한 거 아니냐라고 다른 팀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저희한테 좀 뭐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이제 GPSR을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서 42점을 더 획득을 해서 이제 1위로 일단은 첫째 그 세미파이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245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팀이 호주 팀인데 저희랑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 1등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 가서는 이제 다른 팀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로보틱스 커뮤니티에서 하던 대회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플랫폼 리그가 나온 게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 하는 분들은 저희 어떻게 소프트웨어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로봇에다가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를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컴퓨터를 쓰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최고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 액션 사이클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게 좀 문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어 가이드에서 굉장하게 95점을 받았고요. 레스토랑에서 한 사람한테 주문을 받아서 40점, EGPSR도 그 3&1을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70점. 그래서 거의 무려 400점 거의 차이를 벌이는 이제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 참가한 로보컵 at home 경기에 저희가 당당하게 1등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멤버들이 졸업도 하고 네이버에 간 친구도 있고요. 이 최진영 친구는 오려고 계속 하는 것 같고 철호 군도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범진이고 최진영, 박경화, 이충현, 백다솜, 최성준, 한철호 얘는 빼고 싶고요. 한동식, 패트릭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약
개발 기간은 4개월, 3개월 보다 좀 적게 저희들이 한번 구현을 해서 대회를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챌린지 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던 이 두 분들의 스페셜 땡스를 하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랑 로보틱스랑 과연 지금 어떻게 될까?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AI는 지금 사실 어떻게 애를 보자고 한다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 주변의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러닝을 하면서 지금 저 같은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딥러닝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모델을 막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뭐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든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든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요즘엔. 그렇지만 이런 모르겠어요. 좀 더 실제적인, 제가 AI를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정말 인간 같은 어떤 머신을 만들고 싶어서 저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로보틱 AI 자체만으로는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거 잘해. 그리고 뭐 얘기 잘 들어. 근데 뭔가 인터랙션이 부족해요. 저는 그게 정말 그 갭이 항상 존재한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근데 로보틱스에는 또 이제 브레인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걷는지, 이 키네매틱스라든지 그냥 메커니컬한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거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는 현상이 최근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틱스 커뮤니티에다가 AI 관련된 거를 퍼블리시를 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너희들 이거 성능도 제대로 90% 이상도 안 나오는데 너희들 이거 뭐하러 내? 너희 거의 99% 만들어서 와. 그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런데 달파 챌린지라든지 이런 커머셜한 로봇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까지 페퍼도 나오고 뭐 버디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HSR, 다윈, 나오, 로봇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그런데다가 로스, 뭐 오피로스, 뭐 가지보, 웨봇,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가 로보틱스랑 AI랑 같이 한 지가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오픈소스라든지 로봇에다가 심을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나오면 새로 만들어가지고 로봇에다 넣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플랫폼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뭔가 AI랑 로보틱스가 서로 만나가지고 진짜 우리가 꿈꿔왔던, 뭐 저만 꿈꿔왔던 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꿈꿔왔던 AI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든 이 프레임워크라고 한 게 이제 각각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저거 뭐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형태를 로봇에다 넣어서 진짜 실세계에다 넣는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복을 하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저는 좀 어중이 떠중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AI과 로보틱스에 대한 관점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성적을 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까 그 휴먼 강화 학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뭐 내년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 몬트리올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지금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셨던 것을 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뭐 학습을 시킴으로써 예.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교수님이랑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지금 처음이니까 그거를 써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뭐 파라미터 뭐 내비게이션 할 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할 때 스피드라든지 그런 파라미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러닝을 하는데 한번 써보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라미터 자체들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좀 RL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RL 자체가 좀 규격화된 환경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세계다 놨을 때 리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브젝티브라든지 이런 걸 정의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좀 간소화해서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비게이션을 얼만큼 잘하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해보자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모든 태스크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뭔가 파라미터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조금 플랫폼상도 그렇고 이제 코딩상, 개발상 아직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태스크가 좀 더 간단해지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로우 다운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요즘에 뭐 디바렐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정말 많이 깔아놔도 그냥 다 러닝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그 인바이먼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의된다면은 사실 정말 디바렐 엄청 많이 깔아놓고 그거 막 돌리면은 사실 괜찮을. 또 하나가 리얼타임으로 그걸 러닝을 해야 될 때 디바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축소를 할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수렴을 시킬지, 그 문제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오페어 관련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